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는데요. 미국 국채의 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 스테이블 코인 말고 지금 마땅히 잘 보이지가 않아요. 해외 송금할 때, 해외 나가서 결제할 때 환전도 안 해도 되고 수수료도 너무 싼데 이거 쓰지 말고 예전 시스템으로 돌아가 라고 할 때 과연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제는 테라루나 사태 같은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탈법.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이 왜 국제 금융 질서를 뒤흔들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을 수 있는지 이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서병윤 소장님이십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DSRV 서병입니다. 소장님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참 지지부진한데 스테이블 코인은 연일 좀 폭등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일단 요거 먼저 짚어주세요. 네, 우선은 지지부진하다고 하기에는 비트코인 사실 많이 올랐고 사실은 최근에는 이제 이게 안전자산이냐 뭐 위험자산이냐 논의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이라든지 기존 전통자산과의 어떤 관계성 굉장히 좀 올라가는 추세들이 있고요. 최근에 뭐 전쟁 영향으로 조금 떨어진 것 같기는 한데 며칠 전에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던 서클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가상화폐 뭐 비트코인과 어떻게 다른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그거 먼저 한번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스테이블 코인을 저희가 코인 투자 자산으로 이해하면 조금 어려우실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금융 인프라, 결제 송금 인프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돈을 보내거나 뭐 받거나 결제를 할 때 저희가 기존의 카드 결제망이라는 것도 있고요. 은행 간의 뭐 금융 결제망, 우리나라로 치면 하는 공동망 이런 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망들을 통해서 돈을 보내다 보면은 기존 신용카드 결제하시면은 바로 결제가 되잖아요. 네. 근데 상점 주인분은 어떠시죠? 뭐 피지사도 거치고 뭐 그렇죠. 한 2, 3일 있다가 이 돈을 받으신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혁신적인 발명인 게 뭐냐면요. 비트코인 백서의 제목이 P2P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피어 투 피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래과 원래 사이에 돈을 즉시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누가 중개인이 거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비트코인으로 저희가 뭐 빵 사 먹거나 밥 사 먹거나 하지 않잖아요. 이거 해보면은 뭐 수수료가 비싸다든지 이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크립토 자산에서 가격 변동성이라는 이 부분을 제거하고 우리가 실생활의 화폐처럼 쓸 수 있게 만든 그런 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뭐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뭐가 있을까요? 뭐 테더? 네, 가장 유명한 게 테더 USDT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최근에 상장한 서클사가 발행한 USDC라는 두 가지 이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가장 유명하고요. 이 두 가지가 합해서 한 90% 정도 점유율을 점유하고 있고 또 페이팔에서 발행한 파이 USD라는 이런 코인도 있고요. 최근에 사실 트럼프 일가에서도 또 스테이블 코인 발행했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들 현재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담은 지니어스 법안이 이제 미국 상원의 문턱을 넘고 이제 하원 표결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니어스 요것만 보면 사실은 뭐 천재를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보니까 또 약자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 법안의 약자 좀 설명 부탁드리고 또 지니어스 법안의 핵심 쟁점이 뭔지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지니어스 법안 보면은 그 네이밍 센스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의 약자냐 봤더니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 유도 및 설립법 뭐 이렇게 했네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국가 혁신을 한번 이뤄보겠다라는 굉장히 멋진 뜻을 담고 있는 법안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미국의 연방 규제가 이제 상원을 얼마 전에 통과했는데 그러면은 미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그 전에 없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연방 차원의 규제 프레임워크가 최초로 생겼다는 의미인 거고, 그전에는 이제 주별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방 차원에서 통일된 규제로 만들면서 앞으로 더 규제 불확실성이라든지 어떤 규제 차익을 없애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기반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발행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10,000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10,000를 지급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지고 있고 어떤 자산으로 이걸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자금 세탁 방지라든지 고객 신원 확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런 내용들이 이제 명확하게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에 사실 쟁점이 됐던 큰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 지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현금 같이 쓰는 이런 코인이잖아요. 네. 들고만 있어도 이자가 붙는 거예요. 너무 좋겠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이게 은행에 있던 돈을 다 빼서 스테이블 코인 으로 들고 있으려고 하면은 이게 뭐 어떤 큰 영향들이 금융시장 영향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빠졌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쟁점 중에 하나가 빅테크, 미국의 뭐 메타라든지 엑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과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도 되느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좀 강한 제한을 뒀습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메타, 페이스북 유저들이 전 세계에 뭐 수십억이 있을 텐데요. 이분들이 다 메타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든지 일론 머스크가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든지 했을 때 이 플랫폼의 독점이 굉장히 너무 심해질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이제 연준 의장 그리고 재무부 장관, 통화감독처 청장 3인으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만장일치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발행을 할 수 있도록 강한 제한을 걸어두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테이블 코인의 뭐 미국 디지털 자산 패권의 핵심 무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좀 애정을 좀 쏟고 있는 것 같던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이렇게 좀 큰 기대를 뭐 거는 이유가 뭘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녹록지가 않죠. 사실 미국 정부의 국채라는 게 뭐 지금 한 30-40조 달러 정도 되죠. 제가 36조 달러 넘는 것까지 봤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단순히 이자를 한 5% 정도 쳐보면 1년에 2조 가까운 돈이 이자로만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한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심각해졌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세계 질서를 보면은 중국이 사실 전 세계 제조업 공장으로서 생산을 하고 미국은 전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었죠. 근데 우리가 생산 안 하고 소비만 하게 되면 어떤 그 불균형이 생기잖아요. 빚을 낼 수밖에 없고 이 미국 채권을 중국이 많이 사주면서 이 질서가 유지됐단 말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최근 10년간 데이터를 보면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 채권, 미국 채권의 국채 보유량이 거의 한 5천억 달러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그 미국 국채 보유 1위 국가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에요, 이제는. 네네. 중국이 이제 2위, 3위까지 내려갔고, 그러면은 이 국채를 누가 사주지 않으면은 국채 수요가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올라가겠죠. 미국 정부의 부담은 점점 커질 거고요. 그런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생겼는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이 발행사들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고 받은 이 달러 자산으로 대부분 미국 국채를 샀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테더사가 보유한 미국 국채양이 한 1,200달러, 굉장히 많은 양이죠. 이게 한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양하고 비슷합니다. 한국 정부가. 네. 테더와 서클을 합하면 이제 더더욱 커지겠죠. 이게 한 전 세계에서 이제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국채 어떤 새로운 수요처를 찾았다는 의미도 있고요. 전 세계에서 이제 점점 미국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형태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미국 달러가 전 세계로 더 퍼져나가면서 달러의 영향력도 세계적으로 더 퍼져나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정부에도 좋고 달러 패권을 지키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들이 미국 특히 공화당 중심으로 많이 좀 공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 루나 사태로 좀 네, 불안정하다라는 이미지가 맞습니다. 너무 강했는데 최근에 이제 앞으로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과거와 당연히 달라져야 할 텐데 어떤 네. 점이 조금 뭐 달라질 거고 앞으로 신뢰성을 어떻게 좀 보완할 건지도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스테이블한 코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스테이블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코인이겠죠. 네, 왜냐하면은 이 패깅이라고 하는 1대1의 가치가 깨지는 사건들이 그동안 여러 번 있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테라 루나 사태고. 근데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을 나눌 때 이제 법정 화폐 담보형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담보형 그리고 알고리즘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왔단 말이죠. 테라루나 같은 게 전형적으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었고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된 이 프로그램 안에서 특정한 알고리즘 안에서만 1대1의 가치를 유지되게 돼 있었는데 이게 이 1대1의 가치를 보장할 수 있는 준비된 자산이 없다 보니까 위기 때 이거를 뒷받침해 줄 어떤 메커니즘이 굉장히 취약했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큰 사고로 이어진 게 테라루나 사태란 말이죠. 그 이후로 근데 국제기구라든지 여러 주요 국가들에서 이 규제를 다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실제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고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EU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 싱가포르, 홍콩 모두가 지금은 법정 화폐 담보형 1대1의 지급준비금을 꼭 보유하고 그다음에 그 소비자가 원할 때 언제든지 법정 화폐로 상환해라. 이 두 가지 의무를 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도 회계 감사도 받고 뭐 이런 안정 장치를 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테라루나 사태 같은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달러를 뭐 담보로 하거나 이렇더라도 근데 민간 기업이 뭐 예치 자산을 조금 잘못 운영하면 위험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떤 위험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 지급준비금을 예를 들어서 $10,000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는데 $10,000를 발행자가 그대로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이 사람은 이 시스템을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 뭐 비용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을 어디엔가는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에 운용하냐가 문제겠죠. 뭐 예를 들어서 테더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뭐 금에도 조금 넣어두고 비트코인에도 넣어두고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는데 예전에 회사채에도 넣어두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금융 충격이 왔을 때 과연 소비자들은 궁금할 거거든요. 과연 내가 $1를 상환받고 싶을 때 과연 상환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을 텐데 이제 미국의 규제는 이 부분을 지급준비금 운용 규제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만기 93일 이내 단기 국채, 미국 국채, 달러 표시 자산 중에 단기 국채, 그다음에 뭐 만기 7일 이내 RP, 그다음에 뭐 캐시, 뭐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우리가 채권 중에도 이제 장기 채권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 국채만으로 그래서 이제 상환 요청이 왔을 때 즉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규제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이 아무래도 이제 신탁 계정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 준비금을 어디 은행에 맡겨둘 텐데 예를 들어서 은행이 파산 위기에 몰리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한 2022년이었나요?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 위기를 그때 한번 시끄러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예금보험공사가 나서면서 이제 사태가 진정됐는데 이때 당시에 USDC의 운영사인 서클이 실리콘밸리 뱅크의 계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패깅이 깨진 사례도 있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테더도 이 자산 중에 일부를 회사채로 아까 운용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헝다라는 한번 중국에서 시끄러운 적이 있었잖아요. 부동산 회사인데 파산할 수 있다.
헝다의 회사채를 샀다는 게 나중에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또 테더도 한번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이 운용 자산을 굉장히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정적인 준비금 구성을 가져가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이런 리스크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규제를 만들거나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니어스 이제 법안이 도입되면 북한의 해킹 이런 뭐 사이버 네, 위협이 조금 네. 줄어들 수 있다고 좀 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해킹 사고나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이 보상 책임은 그럼 누구한테 뭐 있는 걸까요?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관련해서 지니어스 법안은 제가 조금 살펴본 바로는 배상 책임에 대해서 세세하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도 이제 디지털 자산 혁신 법안이라고 최근에 이제 한국의 민주당 쪽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법안이 한 2개 정도가 발의도 되고 하나는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 안에 이제 그런 논의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배상 책임이라는 게 잘 보셔야 될 게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발행사가 이 준비금 운용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요. 뭐 은행이 뭔가를 잘못했을 수도 있죠. 보관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라는 게,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흔히들 해킹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해킹이 되는 사례들이 어떤 사례들이냐면요, 브릿지라는 데서 해킹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했는데, 솔라나 네트워크, 트론 네트워크, 우리가 흔히 이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나 트론을 저거 우리가 코인 투자할 때 보던 코인 이름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코인들은 이 네트워크를 이용하기 위한 어떤 이용료라고 보셔야 되고요.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 그리고 이 우리가 분산 원장이라고 하는 이 서버, 분산 서버 위에 이 거래 기록을 두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이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를 건너가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걸 브릿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기술적으로 해커들이 이제 노리는 지점입니다. 그러면은 이 브릿지에서 해킹이 일어났다 그랬을 때, 옮겨지는 과정에서 해킹이 맞습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에서 해킹이 이루어지면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 회사가 이제 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밸리데이터라는 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밸리데이터 단에서 운영자가 어떤 문제로 네트워크가 뭐 일시적으로 멈춘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또 과거에는 발생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고 이때는 누가 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지는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조금 세세하게 우리가 제도를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야 될 건요, 저희가 우리나라도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사업자들이 라이센스를 받을 때 이제 보험도 들어야 되고요,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자본금 요건도 두고요. 지금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은 이분들에게 어떤 인적 물적 요건이라든지 자본금 요건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만 네. 좀 일시적인 관심이었지, 아니면 앞으로도 좀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보는데요. 이거를 2가지로 우선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좀 거시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 국채의 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 스테이블 코인 말고 지금 마땅히 잘 보이지가 않아요. 네, 미국 재무부가 앞으로 한 2030년까지 앞으로 한 5년간 이 스테이블 코인 우리 유통량이 한 지금 2,5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한 2조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한 8배 정도 느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흐름을 거스르고 우리 스테이블 코인 안 하고 그냥 이 미국 국채 다 돌려줘 라고 했을 때, 과연 미국 정부가
이 국채가 다시 시장에 풀리면은 또 다시 국채 가격 폭락하고 채권 금리 뛰고 금융시장의 어떤 발작이 일어날 텐데 과연 이거를 감내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사용자 단에서 수요자 단에서 봤을 때 우리 해외 송금해 보면 수수료 너무 비싸죠. 비싸죠. 한국에서 송금할 때는 우리가 송금 수수료 별로 생각 안 하는데 해외 송금해 보면 너무 비싸요. 근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인터넷망을 타기 때문에 국내 송금과 국제 송금을 이 블록체인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네, 어차피 인터넷망에 우리가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메일 보낼 때나 해외에 있는 바이어에게 메일 보낼 때 차이가 없듯이 똑같아요. 이 비용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써본 분들이 해외 송금할 때, 해외 나가서 결제할 때, 환전도 안 해도 되고 수수료도 너무 싼데 이거 쓰지 말고 예전 시스템으로 돌아가. 라고 할 때 과연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한번 편리한 쪽으로 가면은 기술이라는 거는 어떤 비가역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으로 돌아가기 너무 힘들고 스테이블 코인 뭐 속도라든지 어떻게 이 기울기에 차이는 있을지라도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